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9월 18일. 예, 9월 18일 토요일 배상훈 정종군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종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예, 인사해 주세요. 저희 옆에 스튜디오에 우리 저 포청천님도 와 계십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옆에. 예,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기 싫어하셔갖고. 쭉 또 인사하셔야지. 네. 수정님, 소울님, 스르르님, 수정님, 한다나님, CSI님, 수진님, 채쌍님, 연아님, 뭐 아이꼴라 73님, 네, 모두 뭐 아프지 말고 그 뭐냐 갑자기 몸이 아픈 거는 밤에 남편이 팬 거예요. 그렇죠. 밟은 거지. 그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거기는 남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와이프죠. 와이프가 어제 늦게 들어왔다고 보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서 좀 한 것 같더라고 나도. 스며지 먹고 막 밟은 거지. 좀 안 좋아 몸이. 요새 갈수록 근데 힘이 세죠. 와이프가. 아니 반대죠.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건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요새는 약간 뭔가 이게 이 폭행의 강도가 세지더라고. 근데 그게 뭐 호르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데요. 50세가 넘어가면은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세지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세진대요. 호르몬 균형이.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두려움에 떤대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이미 한 5년 전에 우리 큰 놈한테는 발심이 안 돼. 그렇죠. 3년 전부터는 우리 둘째한테도 안 돼. 이제는 마누라한테도 안 되는 거지. 아직 그건 모르겠어. 그까지 내가 밀릴까 싶은데. 근데 호르몬이 바뀌는 건 확실히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앞으로의 미래가 참 깜깜하네요. 하여튼 뭐 날씨는 좋습니다. 태풍도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금 남쪽은 그래도 태풍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찬투가 일본에서 소멸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 요즘은 아예 태풍이 지금 이제 9월 중순인데도 아직 올 수도 또 있다면서요. 또. 그러니까요. 뭐 저번에 뭐 10월 태풍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상 변화가 심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8월 태풍 짠 끝나고 그렇지. 지금 추석이 다음 주인데 지금 태풍 오면 안 되죠. 지금 다 옥백과 같은 태풍한테 너 지금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해봤자 안 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사실 좀 체감이 되죠. 중국이 기상 위성을 조작한다는 음모론이 있는데 아니겠죠? 중국 따위가 조작을 할 거면 중국보다 몇 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는 놀았나 이거지 또. 어쨌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워낙 기상 변화 때문에 특히 이제 LA 지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매년 여름만 되면 이제 그 대형 산불이 벌어지잖아요. 한 번 그건 벌어지고 나면 뭐 여의도 땅 면적 한 10개짜리가 그냥 초토화되고 이러니까. 우리 수정 효신님 새로 들어오셨고 소소님 오셨고요. 현옥님 오셨고요. 아니 조수정님 왜 시작 안 하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되고 있는데. 되죠? 되고 있죠. 좀 확인하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겨울정원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이게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 토요일도 아마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추석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저기 다음 주 토요일은 여기 스튜디오 일정이 있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원래 빠른 사람들은 어제부터 이미 그 연휴가 거의 어제 일과 시간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부터 이제 뭐 고향 가시는 분들 반차 내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뭐 제주도로 그러니까 사실 고향 간다고 하고 제주도로 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죠. 제주도 또는 뭐 강원도도만. 그렇죠. 지금 약간 우리 조명이 어둡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약간 좀. 그러니까 4번으로 해야 돼. 저번에 깜빡깜빡거려서 이번에 바꿨는데 우리는 또
바로 하면 또 하라고. 너무 밝지 않나? 괜찮나? 네, 그럼 뭐 해다가 바꾸면 또 바꾸면 되지. 예, 우린 바꾸면 바꿉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그게 문제지.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보죠.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근데 인스타그램 해요? 예? 인스타그램 해? 저 안 해요. 저도 안 해.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창립자, 이거 소유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난 몰랐어 그것도. 그죠? 예. 근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그 수익 구조에서 무려 1,000억 불, 117조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인스타에서.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페이스북 수익의 상당수가 인스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요새 뭐 20대는 뭐 인스타 다 20대 이하는 다 인스타라며. 미국 10대 청소년 2,200만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북은 뭐 40대 이상의 꼰대들이 하는 거라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이제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카톡 쓰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수익은 이쪽에서 내는 거죠. 인스타 같은 데서. 인스타 아시겠지만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자신의 사진을 주로. 그러니까 그게 뭐 글이 별로 없다며. 예. 주로 그건 저기 사진 동영상 위주의 플랫폼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이 페이스북에서 이 인스타그램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거고 인지를 하고 3년 전에 이미 이게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위험해? 왜냐하면 자기의 인스타를 올리잖아요. 지금 자기 인스타라는 건 자기 얼굴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올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 얼굴과 연예인 얼굴이 비교되고 내 얼굴과 내 친구들 얼굴이 비교되면서 열등감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증 그로 인해서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일단 어떤 특정한 형태의 옷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얼굴형이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아니면 우선한다고 하는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나는 그만 못해. 근데 나는 내 집이라든가 나의 가정 경제적인 부분에 못 따라가. 그래서 얘가 여기밖에 안 돼. 라는 비교. 상대적인 일종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 어차피 올릴 거면 다 보면 뭐 잘 나온 것만 다 올라갈 그렇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잘 나온 걸 올리는 어떤 것도 완전히 가공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얼굴이 노출되는 거고 노출되는 자기 얼굴이 다른 타인에 비해서 그 정도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실제로 엄청난 문제가 된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이 일단 두 가지인 거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의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정한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페이스북이 알고 있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라든가 이걸 자극을 하면서 그게 나이가 들은 조금 뭐 이렇게 나이가 드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별로 크게 오지 않을 건데 이제 막 10대들한테 예민한 세대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잘 이게 피부에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부 연구진에 의해서 지난해 3월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파일에 의하면 10대 소녀의 32%가 무려 신체에 대한 열등감을 느낄 때 인스타그램 보면서 더 그것이 악화되고 안 보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한번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의탁하게 되면은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기 위해서 무슨 미친 짓을 해요. 맞아. 그게 절벽 위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스프라이즈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예.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러시아의 어떤 남자나 여자는 차에다 자기 여자친구를 매달고 그걸 찍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다른 소셜 네트워크지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얼굴을 거기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 좋아요가 얼마나 높게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의 큰 문제다. 문제인데 그거를 이미 페이스북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던 알고 거죠. 있으면 이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쌩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커버그가. 오히려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걸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죽으란 얘기인가요? 우리 주커버그 선수가 그래도 뭐 개선책은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 새끼가?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내용도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진짜. 많은 상원 의원들이 네. 이거에 대한 일종의 핀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폐기 계획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 저커버그가 답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에서는 자체의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아니 조사를 하고 보고 그러니까 이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한 이유는 뭔가 방안과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저커버그는 이걸 극비에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인스타그램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경영진들이 공격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그 빵이라고 하죠, 빵. 그 예를 들면 저기 그 인테크 기업, 네. 예를 들면 이런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제일 센 애들, 그러니까 팡, 페이스북, 네. 아마존, 네. 뭐 구글, 뭐 이런 애들 합쳐서 뭐 팡이라고 하던데 이런 데서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은 거의 뭐 독점률이 아마존, 구글은 워낙 독점률이 높아가지고 이런 핀테크 기업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독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 관리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것과는 별개의 그런 이제 이런 SNS의 부작용에 대한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는 참. 근데 이제 그게 같은 맥락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의 막대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심각한 위험.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는 거니까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자신의 회사의 막대한 이득만을 추구하는 상황. 근데 그것을 쉽게 막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막강한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니 말이죠.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스타 잘 안 쓰니까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미 뭐 예전 이야기 20년 30년 전에도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 예를 들면 뭐 TV라든가 모든 매체에 나오는 얼굴들은 다 자기보다 잘생긴 잘난 뭐 아이돌이나 이런 거 아니야? 아마. 근데 그렇게는 근데 그때는 자기가 평가받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요라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편파 TV에 좋아요 몇 개 붙어요. 뭐 그건 공개할 수 없지. 왜 그렇게 공개 못하는 거예요? 좀 많이 붙으면 공개를 하겠지.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야. 편파 TV 말고 다른 어떤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살살 얘기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게인데 그게 어떤 법인이라든가 어른이면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스타의 계정에 자기라고 느끼는 어떤 계정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수를 아니면 싫어요도 누르고 그러면 뭐가 느끼냐면 내가 되게 안 좋은 인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이나 이런 팬 문화에서는 일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망 동경의 그렇죠. 대상만 부각이 되는데 인스타에서는 자기도 노출되니까 자기도 뭐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러면 돈을 들이든 뭘 하든 사기를 치든 아니면 푸사를 해서 왜곡을 시키든 여기 여러분들도 푸사가 왜곡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형태의 것을 통해서 제일 왜곡된 게 배상훈 소죠.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왜곡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평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 평가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이들은
평가가 내 친구보다 좋아요 개수가 반밖에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좋아요를 없애내든가 그러니까 평가받는 걸 없애내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서의 광고가 못 들어가게끔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인스타 계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SNS 계정 자체에 부분적 기능에 제한을 둔다든가 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논의 구조를 올려갖고 이것이 얼마만큼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공적으로 판단해 보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페이스북 가들이 뜬 게 그 좋아요라고 하는 그 아이템 하나 때문에 뜬 건데 그게 그렇죠.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네. 실제로는 수익이 막대한데. 그렇지. 그게 페이스북의 독자적인 다른 아이템이잖아. 근데 그거를 그러면 적어도 나이 규정을 둔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스스로 안 되면은 외부의 규제를 받도록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예요. 이건 공신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페이스북에서도 이걸 부정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더더욱 그것을 어린이 전용 인스타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그런 데 대한 방어막이 약한 더 어린이까지는 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들은 어떤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죠? 다음 카카오라든가 예. 네이버 같은 데도 지금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국회를 불려 나올 상황이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도 역시 똑같은 형태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카카오 티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되지만은 얘네들이 이걸 그냥 무한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영역을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더라. 우리도 저희 레디앙에서도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은 지금 뭐 카카오 사장 그 김범수가 지금 뭐 이재용보다 더 부자라는 거 아니야? 지금. 한 15조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IT 기업,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의 어떤 뭐죠? 이 경제적 어떤 지위, 영향력, 독점력 이런 게 뭐 현대차나 삼성보다 지금 더 막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현대차는 차를 안 타는 사람한테는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나의 생활 일상에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대 독점 기업, 특히 이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인스타 문제는 조금 또 그것과는 결이 다른 것도 부작용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울증, 자살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조금 더 깊은 문제들이죠.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신문은 구독 이 판매량, 그러니까 발행 부수 가지고 나름대로 치열한 전쟁이고 방송은 시청률 갖고 날린 거고 예를 들면 유튜브는 구독자 수 갖고 날린 거고 예를 들면 개인 뭐 SNS는 아까 말씀하셨던 좋아요나 이거 팔로우 갖고 이제 예민해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성인층에게서는 약간 그 부작용이 그래도 덜한 편인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뭐 시청률이나 구독자 수나 좋아요나 팔로우나 이런 데 예민해지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렇죠. 약간 그런 장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일 조금 걱정인 거는 미국에서도 아까 제가 정치인들이 규제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소수입니다. 왜? 다수는 이미 로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벌써 이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정치인들의 입을 봉쇄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늦은 거죠. 이미 영향력이 확대된 상태에서 지금 막으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다음이나 네이버가 더 크기 전에 이거 시장치를 둬야 된다는 거는 그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쿠팡 또 뭐지 셀센 애들이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배민 그렇죠. 이런 것 이걸 완전 독점 기업들이죠. 이런 선수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또는 정치인들도 별로 뭐
제대로 의미 있게 얘기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일정하게 로비가 된다거나 어떤 뭐 좀 관리를 하겠지. 그렇죠. 정치인들을. 걔네들이 이미 대관 업무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관련 공무원들을 입을 막기 시작했고 관련 국회의원의 입을 막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선 국면인데도 걔네들의 대선 후 주자들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약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이미 걔네들한테 로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미국에서는 그게 팡이라고 하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을 약칭해서 팡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네카라쿠베라고 하더라고. 네카라쿠베. 걔네들을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이렇게 해서 네카라 쿠베라고 또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인스타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떤 사회적 내지는 페이스북 자체에서의 그런 또 개선책도 나와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또 사회적인 강제력을 해야죠. 특히 10대나 어린이에 대한 문제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얘기를 합시다. 근데 저는 뭐 우리 저는 인스타 안 한다고 했잖아. 저는 안 해요. 난 인스타 있어요. 자랑이다. 아니 우리 잘 올려야지. 우리 둘째가 인스타를 하는데 그 인스타를 보기 위해서 또 인스타를 들어가야 되더만. 그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또 우리 둘째는 약간 이제 미술이나 이런 것도 많은 거기 때문에. 그쪽이 직업이니까. 예. 뭐 근데 걔도 지 얼굴은 아니지만 올리는 약간 뭐 그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요, 팔로우 예민하긴 예민하더라고요. 그럼요. 거기에 좋아요가 덜 붙다고 생각하면 물론 좌절하겠어요. 네, 좌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그림이나 이게 아니라 자기 얼굴 이런 거면 진짜 10대들한테는 예민하겠네. 네. 자 조집시다. 네. 주커버거. 주커버거. 네. 자, 두 번째 얘기를 합시다. 두 번째 얘기는 약간 독특한 건데 이 문방구 아저씨 얘기라며. 예. 문방구 아저씨의 이상한 상습적 성추행이죠. 이게 사실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팩트는 그겁니다. 조선일보랑 그리고 JTBC에서 나온 그 기사에 의하면 16일 어제 그저께죠. JTBC의 보도에 의하면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주인 50대가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손님이죠. 50대면 우리잖아. 네,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하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3학년, 그러니까 한 10살 정도 되겠죠. 또의 이 부모, 그 아이의 부모가 이게 10대 명이 넘는 것 같아요. 피해를 본 아이들이 슬러시를 많이 준다고 하고 가슴을 만지고 약간 뭐 비켜봐라고 하면서 그 가슴을 만지고 뭐 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애들이 지금 드러난 것만 10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걸 또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얘들이 왜 이 범인이 왜 10살 아래쪽을 하느냐면 4살 4학년 5학년쯤 되면 인지를 합니다. 자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0살 아래쪽 아이들은 그 인지가 없습니다. 그게 주행인지 아닌지 판단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이전에 경험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히 나이 구분이 되는 걸 보니까 얘는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상습, 페도필리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도필리아 또 뭡니까? 아동성 범죄자, 아동성 기호증 다 우리 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건 뭐냐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부모들이나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충격받을까. 부모가 시청이랑 교육청이랑 경찰에 계속 민원을 넣고 신고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범주에 문방구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취업 제한을 걸거나 이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가 거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게 이게 굉장히 그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죠. 이게 이제 무슨 말하면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청소년 쉼터 이런 데는 시설에 들어가는데 문방구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좀 생각하면 이상한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학교 갈 물품을 준비하는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학교 문방구인데 문방구를 거기에 적용 안 시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방구가 그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을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인지가 없거나 아니면 인지했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했지 않겠어요, 진짜? 설마 못했을까요? 네. 경찰 애들은 제가 20년 전에라든가 뭐 우리 경찰 애들한테 그 강의하고 그럴 때도 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 애들은 모를 수 있겠죠. 모른다기보다는 사실은 관심이 없나? 관심이 없었겠죠. 문방구라는 개념하고 성추행 개념을 잘 연결을 못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포천 여중생 그 매니큐어 살인 사건에서 그때 그게 벌써 뭐 30년 전 얘기지만은 그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게 문방구 그 바로 앞에 있는 문방구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경찰은 이미 그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위치하기 쉬운 데가 저기 학원 셔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그리고 이 문방구 같은, 그리고 식당 같은데. 요런 데가 가장 위험합니다. 접촉이 되게 빈번하니까 그래요. 근데도 학교 문방구를 이 범죄 안에 안 넣었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이 아니냐.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문방구까지 넣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지만 글쎄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범죄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얘들은 1, 2, 3학년 정도는 인지가 없어요. 그냥 어떤 아저씨가 그냥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밀고 약간 뭐 좀 귀엽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대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건데 이게 되게 단일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 교육부 차원에서 전 교육청 차원에서 이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보다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그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돼. 아이들한테 사실 그럼 아니 문방구한테 조사할 문제도 아니고 조사가 답이 나오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이 고학년들과 저학년들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학년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이 고학년들한테 그 아저씨의 행동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어쨌든. 근데 그 고학년들은 인지가 있는 거고 예. 있으니까 걔네들은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어보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은 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저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저학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아니 문방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 저학년 아니더라도 고학년에 대한 뭐 전수조사 된다거나 여론조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때는 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아 그때 그런 게 사실 상당히 불쾌했는데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문방구 협회가 그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상인 단체 같은 거에도 한번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그 가능한 범죄에 들어갑니다. 뭘 협조를 구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소문이 돈 것이 있느냐 수사적인 상황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 소상공인 협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있는 걸 근데 이게 특화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방구는 사라져가는 가게 양식이거든. 근데 뭐 이상한 뭐 있잖아요. 무슨 그 학용품이나 이걸 사는 게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방구에서 약간 뭐 펜시점이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가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초등학교 앞에 한두는 꼭 있어요. 있죠. 지금 아직 지금도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이런 범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성범죄라는 게 그러니까 뭐 강용순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뭐 애들 같이 인지하지 못하는 자 못할 것 같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살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거는 양쪽으로 치면 훨씬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개인이 저지르는 그 추행의 양 자체는 엄청 많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를 제기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근데 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해당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런 조금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아이들만 공격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딱 보니까 그 약간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네가 보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도 다행히 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스스로 그 문방구를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구속 입건하게 된 것도 CCTV를 보니까 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오해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 아이들한테만 이상한 행동, 이상한 접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수사기관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아까 우리가 왜 문방구. 근데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아 문방구에서도 진짜 나쁜 경우에는 이런 일이 안 들키면서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뭐 전수조사나 약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긴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참 걸리는 게 학교 당국은 학교를 벗어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잘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경찰한테 맡겨야 된다는 건데 경찰이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건 협조 체계가 돼야 더 큰 문제는 게 되는데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은 이 뭐라고 하나 다른 형태의 범죄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라져 버린다기보다는 좀 너무 과민 반응해서 부모들이 과잉적인 형태의 공격과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를 바로바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돼. 꼭 나만 손잡고 다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아이들의 또 사회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조심스럽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디펜스라든가 케어할 수 있는 그 가정이나 부모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의 대상이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잉적인 대응은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심스러운 부분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경찰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의 어떤 뭐 조사나 대책이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이 끼어들면 요거는 뭔가 이런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어떤 범죄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그런데 이거 사실은 확인된 거는 경찰이 끼어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예방 효과잖아요. 그렇죠. 이 예방에 대한 책임은 경찰보다는 교육당국인 것 같은데 학교하고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해야 된다는 것도 그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당국이 조금 더 좀 진일보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뭔가 성범죄, 성추행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고 좀 뭔가 이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경계를 넘나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애들 대상으로 벌어지는 그것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성범죄의 그렇죠. 위험성이 있는 영역이다를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예. 보통 뭐 성범죄 이야기하게 되면 강윤성 누나 그죠? 뭔가 뭐 무슨 뭐 강남역 사건이거나 이런 식의 아주 뚜렷하고 자극적이고 하여튼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니까 문방구도 안심하고 못 보내는 이런 상황이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는 거지 우리 생활 자체에서. 그런데 그게 또 아까 과잉으로 갔을 때는 그렇죠. 또 다른 또 의미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풍선 효과가 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문방구가 또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더 위험해지고 그 아이들은 거기서 그러니까 어디서 뭘 삽니까? 문방구여서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 양상들이 아주 세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아주 약간 이 잘 발견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뭐 거죠. 장소가 문방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어쨌든 예. 요 두 가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사실 또 같은 의미지. 왜냐하면 저기 인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의 부작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문방구 저학년 인지하지 못함 이런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사건에서는.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또 우리 간단하게라도 짚어줘야 될 사건들이 좀 있죠. 예. 뭐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그 언론이 많이 났죠. 56년 만에 미투라고 하는 그 56년 전에 성추행을 당해서 이 강제 키스하려고 하는 가해자를 혀를 깨물어서 거의 뭐 자르듯이 해가지고 상해죄가 된 거죠. 상해죄로 처벌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성범죄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오버지면서 그때 당하셨던 분이 그때 나도 당했던 게 그런 성범죄 피해자였다. 이것이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일명 56년 만에 뭐 미투 이런 말이 불렸는데 얼마 전에 그 재심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됐고 지금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본인이 뭐 이름을 밝혔어요. 최말자 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원 100년사 그리고 형법학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64년에 벌어진 아까 편집장이 말씀하신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는 피의자 범인의 혀를 물어서 해서 거꾸로 그 여성 최말자 씨가 상해죄로 처벌받았고 56년 전에 64년도에 그랬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기각 2심에서도 기각돼서 관련된 단체라든가 본인도 반발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건 대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이건 정당방위 성범죄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건데 우리의 사법부의 판사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최말자 씨에 대한 불법 구금, 허위 진술 강요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뭐 수사와 관련 없는 뭐 언행들을 경찰이 함으로써 수사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법성의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사법부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기 어렵고 법률 해석의 오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기계적인 판결로 나왔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1964년도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뭔가 뭐 이게 이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은 맞고 그 여자가 혀를 뭐 깨물어서 한 것도 맞고 근데 남자는 처벌받지 않고 이분만 상해죄로 처벌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동일한 사건이 2020년 1964년 때는 최말자 씨만 처벌받았어. 이제 2020년에서는 거의 동일한 사건. 성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남자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을 시켰죠. 절단이 되었는데 결국 이 여자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고 혀를 잘린 놈은 오히려 성범죄로 가해자로 처벌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그렇게 처벌받았는데 1964년도 사건은 전혀 그런 사건이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억울하다고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했는데 됐어 시간 지났어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재심에는 뭐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조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때도 1심 기각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종의 직업법관들이 있는 1심과 2심에서는 좋은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대법관들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 이게 이제 일종의 정당방위의 범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인지의 범위 그러니까 성범죄를 피해자가 이 정당방위를 행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 또 포함되는 것은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 이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급심에서는 판단 못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건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건이 그때는 유죄였다 무죄였다 이걸 다투는 게 아니고 그 재판을 지금 다시 56년 만에 다시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냐. 그 조건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몇 가지 따져보는데 뭐 안타깝지만 다시 다룰 이유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최물자 씨와 이걸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법의 가치 그리고 법이란 게 뭐냐 인권 존중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 이 지금은 최물자 씨는 범죄자예요. 왜 상해죄로 처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도 역시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냐. 64년에 그렇게 판단했으면 지금 다시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될 권리도 그러니까 그 의무도 법원한테 있다. 이게 이제 주장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재심 사건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재심 사건이라는 것은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상당한 이유. 예를 들면 그때는 없었던 사건, 없었던 뭐 증거나 정인이나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런 건 없는데 당시에는 유죄였는데 지금은 무죄로 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바뀐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재심의 어떤 조건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춰볼 때 직업 판사한테는 안 될 거고 대법원 판사들은 대법원 판사는 직업 판사 아니야? 대법원 판사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법원 판사밖에 없다. 예.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건 대법원 판사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재심의 조건, 재심을 청구할 때의 그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조금 더 이제 단순 기계적으로 뭐 증거, 정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다도 그때는 유죄였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다 무죄로 보고 있는 사건.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재심 사유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 버리면은 굳이 법을 안 바꿔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하여튼 안타깝지만 최말자 씨의 재심 청구가 항소에서도 기각이 되었다. 이게 최근에 벌어졌고요. 뭐죠 1심에서는 이미 지난 2월달에 1심이었고 최근에 이제 항소도 기각됐다는 것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 또 하나는 그 형제의 그 상속 문제 사건도 하나 있었죠. 예. 그러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유산 문제를 통해서 유산 문제 동생이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 형제 앞으로 부모 재산이 34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형이 다 받았고 실제로 동생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은 이제 일종의 대리인으로 후견인으로 받은 상태였는데 그 동생을 형이 죽인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 얼마 전인데 그게 이제 기소가 되어서 첫 공판이 재판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건에 여기 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니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형이 혹시 부모도 죽인 것이 아니냐. 그때도 제가 했었죠. 난 그래서 인성이 참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내가. 근데 이제 경찰은 그것도 살펴본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불명확해서 거기까지는 기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 함부로 드리진 못하지만은 분명히 의심은 했다 수사기관이. 근데 지금 기소된 것은 동생에 대한 살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물론 이 형은 인정하는 거는 내가 약을 먹인 거 맞다. 데리고 간 거 맞다.
그런데 물가에 빠뜨리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에 넣지 않았다는 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 맞다. 왜? 자기는 같이 있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게 CCTV 찍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자기는 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근데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동생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을 리가 없다. 네? 뭐 자기가 수면제에 대한 인지가 없는데 어떻게 먹겠느냐. 형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겠지. 그리고 자기도 역시 그 약을 먹인 거는 자기도 인정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없느냐. 지가 설명을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극구 자기는 안 죽였다고 하니까 이건 이 경찰에서 검찰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하면서 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원래 싶습니다. 또 사실은 그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같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실종 신고도 했고 또 이게 사실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이제 이런 이야기 해버리니까 약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날로 다 먹고 사실상 그걸 다 누리고 있었는데 형이 그 동생 측의 후견인에서 아니 그건 동생 재산도 있으니까 분할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분명히 동기가 그 범죄의 동기가 분명하고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맞고 그런데 죽이진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 재판 진행되면서 제기되는 증거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이거는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거니까 한번 짚어보는 거고 그냥 의심만 해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재판 챙겨야 될 게 있습니까? 이제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하시고 다음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제 전공인 시사 정치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워낙 많아. 다 할 수가 없어. 아까 우리 지금은 그 윤석열 고발 청구 같은 드라마는 여전히 진행 중이야. 이건 다음에 다룹시다. 그렇죠. 예.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도 워낙 스토리가 많아. 다음에 다룹시다. 추석 지난 다음에 더 풍부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다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뭐 언론 피해자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라는 법이다라고 민주당과 여당은 강하게 얘기하지만 언론 당사자들과 야당들은 이거는 거의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만 육성하고 나머지 언론은 거의 핍박하겠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강행하려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홀딩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9월 20며칠인가 얘는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워낙 그 와중에 고발 청구 터지고 박지원 터지고 최근에는 또 이재명 무슨 저 성남 대장동 개발 문제 터지고 이러면 약간 수면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죠. 원래 여야가 다투면 다툼인데 최근에 유엔에서도 한국의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공문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송두환 변호사라고 바뀌었죠. 쉽게 말하면 약간 민주당의 우호적인 인권 변호사예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입장을 내는 경우는 약해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한테 청원을 하거나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거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입장을 냈다는 거 이걸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13일입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밀고 나가고 있는 민주당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유엔의 의견에 대해서는 너희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퉁 쳐버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뭐 수정안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손해배상액을 낮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 국가기관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니까 글쎄요.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좀 많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개정안에 담겨 있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 여기는 작사를 내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징벌적 손해배상도 때리고 했는데 인권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 너무 이렇게 막 쓰레기같이 쓰지 마라라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 금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권위원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설립 요건과 관련된 고의, 중과실 이런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료하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언론 노조, 언론사, 그다음에 야당, 시민단체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게 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비판을 옥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제 그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잡고 싶은 어떤 진짜 악의적인 어떤 것은 사실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들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불명료하면 그것으로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부 여당안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나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된 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겠냐. 그렇죠. 잘못 보도했다가 그냥 뭐 징벌 내지면 소송 걸리고 다 그러니까 너 잘못 건드리면 그냥 벌금 몇십억 얻어맞아 이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보도도 안 됐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서 인권의 어떤 마지막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권고 의견을 냈다는 거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무게가 상당히 있을 거다. 그렇죠. 아무래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죠.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 정치권에서 떡상하고 있는 분이 홍준표 선생 아닙니까? 준표 형 아닙니까? 근데 준표 형이 요새 역풍을 맞았다며. 역풍을. 지금 우리 윤석열 선수가 국민의힘 야권에서의 원톱 플레이어로 쭉 나가다가 우리 준표 형이 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쭉 올라오면서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우리 준표 형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남녀 차이가 너무 커. 모든 세대에서 남자들의 지지율이 뭐 예를 들면 10이면 모든 세대에서 여자의 지지율은 한 4, 3 정도예요. 이런 문제 이거는 아마도 그 옛날에 그 발정제 이야기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겠죠.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20대 30대까지의 지지율은 윤석열에 비해서 따블이거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윤석열 원톱에서 지금 홍준표를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해서하고 있는데 지금 뭐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수사는 윤석열의 과잉 수사, 정치 수사다. 아니 뭐 조국이 죄를 지었거나 이랬을 때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그다음에 조국의 동생, 그다음에 조국의
그 오촌 조카 이렇게 한 집안을 그 통째로 그러니까 이 홍준표식 표현에 의하면 한 집안을 도륙내는 수사는 너무 과잉된 정치 수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발끈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KBS에 어떤 데 나와갖고 그거에 대한 변명을 했어요. 네. 조국 그러니까 수사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검사할 때는 공범들의 경우는 형제 아니면 부부 아니면 부자 이 공범들의 경우는 하나만 조진다. 수사는 하되 하나만 구속시키고 하나만 조진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면은 가장인 조국을만을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표현이 저기 홍준표의 그 워딩이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고 검찰의 관례도 그랬다.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의 수사는 과잉이다. 이것이 자신의 본 뜻이다라고 몇 번 변명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게 조국과 조국 부인도 공범관계의 범죄도 있지만 별건의 범죄인 거고 별건인 거고 아니 동생이나 오촌 조카의 문제는 완전 다른 범죄잖아요. 다른 문제고 그래서 저 홍준표 말이 설명이 되려면 조국과 부인 정경심 이 관계에서 둘 다 구속시키는 경우는 내가 볼 때 홍준표 말이 맞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구속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조국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둘이 공범관계의 경우 한 명은 빼서 무죄가 된다거나 범죄 기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둘 다 구속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불구속인 거죠. 하나는 불구속 상태로 애써 재판을 가는 거고 둘 다 구속할 사유가 되지만 가족일 경우에는 하나만 한다. 네, 이건 홍준표 말이 맞죠. 홍준표 얘기 맞는데. 그리고 그때까지 홍준표가 검사할 때도 그랬고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그 워딩 자체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조국 수사가 과잉이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좀 비세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건 뭐 조국 일가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거는 뭐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정하지 않죠. 과잉이다. 아니 과잉의 기준이 뭐냐. 그렇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반박이 뭐냐면 반박이 나오는 게 아니 이 범죄에 공모에 포함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조국의 모친, 조국의 아들, 딸 다 있거든요. 근데 아들, 딸, 모친은 다 이 기소 대상에서 다 빼버렸다고요. 다 빼버린 상태에서 그걸 과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아저씨가 지금 그래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워딩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2030들의 지지가 높다잖아요. 거기서 지금 거기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 그러니까 왜냐하면 2030들이 그 홍준표 지지하게 된 것이 공정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홍준표라는 사람이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나 이제 여론조사가 나와 보면은 이제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우리 준표 형이 딱 보니까 욕심을 부리면서 약간 이제 말이 좀 이렇게 나간 거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긴 한데 저 재판 보니까 너무 검찰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청을 타겟팅을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약간 이 준표 형 스타일에 안 맞게. 과잉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조민이나 조건이나 얘들 다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니 둘 다 구속도 아니고 예를 들면 구속 불구속인 거고. 그래서 이제 워딩을 좀 세게 나간 거 아니냐. 과잉 수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홍준표의 평소에 어떤 스탠스라고 했으면은 뭐 내가 했으면은 사실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딱 규정 안 하고 얘기했으면은 잘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딱 찍어버리니까 그냥 확 달려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또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반박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뭐 내가 그 반문재인 투쟁에 열혈 투사였는데 내가 무슨 또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홍준표 선수가 앞에 나서 가지고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대선 국면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사람들이 약간 비웃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준표는 걱정이야 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의 판세인 거였잖아요. 토론이 시작되면은 홍준표, 유승민 날아다닐 거다. 윤석열이 많이 좀 몰릴 거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지금 그 발언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돼버린 것 같아요. 토론만 가도. 왜냐하면 다음 토론에서 또 그거 똑같이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느낌이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감지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의 떡상 지지율이 떡상하게 됐던 배경에는 아까 말했던 20, 30대의 지지 20, 30대 지지의 이후에는 뭔가 자기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둘러가지 않고 이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준석과 뭐 이 관계에서 약간 이준석을 옹호 남들이 이준석을 뭐라고 하더라 이준석을 옹호하더라. 아이가 나이도 많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더라.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법이 아니라 판단에 대한 법을 하더라라고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과잉 수사 이야기는 이거 너무 홍준표 스타일과 달리 정치적 셈법 윤석열을 조지기 위해서 약간 쿠션을 넣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맞은 거지. 그렇지 자기가 맞은 이런 상황 아닌가 보여지고 네. 싶고 이게 예상보다 좀 이 홍준표의 이 기세에 찬물이 끼얹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 사실 홍준표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거고 그리고 지금 거꾸로 이제 윤석열이 반사 얘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셌어요. 뭐 도륙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도륙. 예. 한 가족을 도륙냈다. 그 사람 워낙 세잖아요. 말을 좀 그렇게 네. 아니 조국 동생 범죄는 아니 동생 조국 이러면 형제가 구속되는 경우는 있죠. 형제가 그렇죠. 예. 형제가 구속되는 경우 왜냐하면 별건이니까 예.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걸 형제한 이유만으로 하나만 한다? 그건 아니죠. 근데 보통 부부 관계나 이 부자관계, 이 자녀관계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또 같은 범죄일 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좀 하여튼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이 추석 민심 예. 추석 때 이제 어떻게 얘기가 도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바뀔 수도 있나 생각이 들었어. 지금 어쨌든 거의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이제 주변화 돼버리면서 네 명이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윤석열. 근데 각각 전부 다 이 결정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는 건데 오늘은 홍준표의 조국 수사 과잉 정치 수사다라고 하는 발언이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좀 하고요. 우상호가 좀 묘한 얘기를 지금 해서 네. 마지막 한마디로 우상호가 묘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게 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상대 후보 누구든 지금 비세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국민의힘 후보 누구든한테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1대1로 붙여놓으면 다 윤석열, 홍준표한테 다 밀리니까 그걸 우상호가 지금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좀 딴 마음을 품고 있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확 나갈 때는 이제 찌그러져 있다가 지금 이제 뭐 저기 성남 그 부분 대장동 부분도 되고 그러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이재명이 비세가 되고 이낙연이 좀 올라가는데 비등비등하니까 판을 흔들라고 하나? 좀 느낌이 좀 쎄해요. 지금 이거랑 거기서 느낌이 쎄하죠. 저기서도 느낌이 쎄. 느낌이 쎄하니까 이게 지금 판이 기존의 뭐 2원 2차 방정식으로는 해답이 안 나오는 3원 3차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기다가 저쪽 국힘 쪽에서도 원래 워낙 윤석열로 톱이 되고 홍준표 올라가는 국민이었잖아요.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글쟁이가 누굽니까? 김대중 아니에요? 그렇죠. 예. 김대중 주필이라는 사람이 예. 얼마 전에 논설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윤매든 홍매든 누구든 간에 이거 먹이를 잡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다. 윤석열 매든 홍준표 매든 이러면서 누구든지 그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놈이 장땡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우리는 윤석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조선일보도 입장을 약간 이제 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애매하죠. 그쪽 동네에서는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예. 그 과정에서 홍준표의 이제 과잉 수사, 정치 수사 발언의 역풍이 불고 있다. 요건 좀 더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봐야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예. 모두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예. 우리는 이제 가만 있어봐. 나 인사 먼저 하고 나 저 가야 되잖아. 알았어. 하여튼 하여튼 다음 주에는 화요일, 토요일은 조금 만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시간에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즐거운 한가위. 코로나 이런 국면에서도 혹시 뭐 가족들을 못 뵙더라도 즐거운 추석 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주에 저는 뵙겠습니다. 예. 예. 이제 얘기하세요. 예. 옆에 계속 포청천님 있었는데 지금도 있잖아. 카톡만 하고 있어요. 안녕. 뭐 저기 건강하시고 뭐냐고 하나 약간 환절기가 되니까 몸 조심하시고. 됐습니다. 네. 안녕.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